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의 요청도 있었고 또 제가 한번 달아보고 싶었던 그런 종족입니다. 어느 종족이냐면 가야입니다. 가야. 근데 이 가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들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삼국사기나 상공유사,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때 어떤 사람이 쓴 가락국기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헌 기록은 이렇게 문헌 기록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그 학자들이나 그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야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파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삼국사기, 상공유사, 가락국기를 이제 중심으로 파악을 해드릴 건데, 이 가야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 탈의 이사금 아시죠? 이 탈의 이사금과 수로왕, 그러니까 금강국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이 수로왕에 대해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57년에 이제 탈의 이사금이 왕이 됩니다. 이때 나이가 62세. 그렇다면 탈해가 출생한 게 기원전 5년입니다. 이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기원전 5년에 탈해가 출생을 한 거야. 근데 어디서 출생을 했느냐? 다파나국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다는 거야. 다파나국. 도대체 다파나국이 어디 있는 거야? 외국 동북쪽 일천리 밖에 있다는 거야. 아씨. 그러면 지금 일본의 그 동북쪽에 있다는 건데 거기서 이 한반도로 온 거야. 응? 근데 이 탈해가 출생한 경위가 아주 웃깁니다. 이 다파나고 왕이 이제 왕비를 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커다란 알을 낳았대. 사람이 알을 낳은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7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뭔가 신화적이었다. 탈해의 어떤 출생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신화라는 뭡니까? 신화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거잖아요. 신화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탈해가 출생을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알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파나고 왕이 이상하다. 그래서 버리라 그랬던 거야. 응? 근데 이 다파나고 왕비가 자기가 낳았는데 버릴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다파나고 왕비가 이 알을 개짝에다 넣어가지고 바다에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개짝이. 근데 이 개짝이, 자 보세요. 일본 동북쪽에 있었던 나라야 다파나국이. 이제 거기서 개짝을 바다에 떠나 보냈어. 근데 이 희한하게도 이 개짝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지금 그 창원 김해 일대가 이제 금강가야 지역이잖아요. 여기 도착한 거 여기.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개짝이 자연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도 이게 해류를 보면 일본 쪽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가지고 한 바퀴 돌면 이쪽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걸릴 뿐더러 이게 뭐 인공적으로는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신하니까. 금강국 해변에 닿았다는 거야, 이 개짝이. 그래서 금강국 사람들이, 아니 개짝이 도착을 했는데 뭐 이상하잖아, 알이 있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거두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바다로 이제 돌려보내줬는데, 이 개짝이 어디로 갔냐, 진안의 아진포 어구에 닿았다는 거야. 와. 근데 이때가 기원전 19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래가 알로 태어났는데, 이 진안 아진포 어구에 도착한 게 기원전 19년이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원전 19년에 타래가 출생했다고 보는 거잖아, 기원전 19년이라면. 근데 타래가 왕이 됐을 때 서기 57년이에요. 근데 나이가 62세야. 그러면 출생이 언제입니까? 기원전 5년이잖아. 그러면 기원전 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원전 19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원전 19년,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타래가 이제 이 진안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5년 전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원전 19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려. 응? 타래의 출생부터 타래가 금강국을 거쳐서 진안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막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타래의 출생은 기원전 5년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삼국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타래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제 남해 차차웅이 이제 이 사로국의 이제 2대 왕이잖아요. 이때 타래가 남해 차차웅의 사위가 됐다는 겁니다. 언제냐? 서기 8년. 그 다음에 사위가 됐으니까 뭐 관직을 줘야 되잖아. 대보로 임명한 것이 서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10년에 타래가 대보가 된 거야. 그러면 대보라는 관직은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거의 국무총리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야, 대보라는 직책은. 그거를 맡긴 거야. 근데 그거를 맡기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뭐 대보로 맡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보면, 이거를 이제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타래는 출생은 기원전 5년 이때 전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그러니까 타래가 기원전 5년에 출생을 했고, 그때 금강국을 거쳐서 진안국으로 갔다, 진안 사로국으로 갔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삼국유사에서는 뭐라 그러냐, 타래가 이제 처음 가락국에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수로왕이 환대를 했대. 자, 타래가 금강국에 도착한 게 기원전 5년이잖아. 그때 전후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이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자면 수로왕이 서기 102년에 등장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다면 기원전 5년에 타래가 도착을 했어요. 기원전 5년에. 그러면 수로왕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수로왕도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삼국유사의 이 기록을 봤을 때 수로왕의 나이는요
100살이 한참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로왕이 있으면 안 돼요. 타레가 금강극에 도착을 할 때 수로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로왕은 또 삼국사기를 보면 실제하거든. 왜냐하면 서기 102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이 삼국사기, 그러니까 타레와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 이 얘기는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락국기, 이건 더욱 골 때립니다. 고려 시대 때 이제 김간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가락국기를. 근데 이때 수로왕의 나이가요, 몇 살이냐면 158살. 와. 그러니까 이 가락국기 내용은 이게 기록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로왕, 그 다음에 이 탈에 대해서 너무 좀 이상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국사기는 이제 수로왕이 이제 실제한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타레가 왕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 삼국유사나 이 가락국기는요,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금강국이 나온 겁니다. 가야의 어떤 나라가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 이제 이 가야가 금강국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의 어떤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야, 가야에. 그래서 삼국사기 이제 지리지를 보면요, 이제 금강가야가 나오죠. 이게 이제 주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해 소경은 옛날 금강국이었다. 지금의 이제 김해, 창원 이쪽이죠. 여기입니다. 근데 이 금강국이 언제 멸망을 했냐? 그러니까 뭐 시조인 수로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10대인 구의 왕, 그러니까 서기 532년에 이제 버풍왕 때입니다. 신라 버풍왕 때 이 구의 왕이 이제 신라에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로왕부터 시작을 해서 서기 532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금강가야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금강가야의 시조가 수로왕이고, 근데 뭐 그 가락국기를 보게 되면 이 수로왕이 서기 42년에 태어나서 이 금강국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42년.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대충 이 금강국의 시조인 수로왕이 왕이 된 게 한 그쯤으로 보는 거는 마땅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수로왕이 이제 서기 102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나이로 봤을 때는 한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수로왕이 왕이 될 때, 금강국의 수로 이제 왕이 될 때요. 어쨌든 금강가야는 이제 창원, 김해 이쪽 일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원, 김해, 그러니까 낙동강 서쪽에만 있었냐 금강가야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강가야의 영역은 낙동강 동쪽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야가 있었다는 거죠. 아라가야입니다. 아라가야. 함안군은 버풍왕이 대군을 동원해서 아시량국, 그러니까 아나가야를 없앴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버풍왕 때 이 금강가야가 항복을 했고, 그 이전에 아마도 이 아라가야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버풍왕이 친 겁니다. 근데 어딨냐? 위치는 함안, 여기입니다. 함안이.
여기에 아라가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금강가야는 여기, 아라가야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아라가야 북쪽으로 이쪽 지역에 고령 지역에 대가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가야. 고령군은 원래 대가야국으로서 그 나라 시조는 이진 아시 왕부터 도설지 왕까지 16대. 와, 그러니까 금강가야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봐야죠. 16대가 같으니까. 근데 520년간 유지했다. 이거를 봤을 때는 거의 금강가야가 이제 탄생될 때부터 대가야도 탄생됐다고 보는 거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잖아요. 근데 진흥왕 때 침공해서 없앴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야가 가장 오래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가야국들 중에서 이 대가야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한 가야 종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강가야보다 오래 있었다는 거야. 이 대가야가. 근데 대가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거의. 금강가야만 나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상한 또 가야가 있더라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령가야가 나와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 뭐 지도상으로는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지금 상주, 경상북도 상주 아시죠?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야. 아니, 상주면 이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요,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19년이에요. 19년. 마한 왕이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마한 왕이 죽기 전에 사로국 호공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갔거든요. 기원전 20년에. 그러니까 사로국이 지금의 경주 일대잖아. 형산강 일대. 거기서 마한으로 사신을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한이라는 곳은 지금의 한강 아니면 충청남도 북쪽 거기까지 마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경주 일대에 있었던 이 사로국이 그러면 지금의 경기도 지역으로 사신을 보낸 거잖아. 어? 과연 거리상으로 봤을 때 마한이 지금 경기도 일대에 있는 거라며 이 마한이 사라고 어떻게 알겠냐고. 거리상으로. 제가 이거 방송도 한 적 있잖아. 그때 마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에 있는 마한이 아닌 겁니다. 사로국이 사신으로 보냈던 마한은. 그거를 좀 참고를 하세요. 제 동영상을. 자, 이때 이제 기원전 19년에 마한왕이 죽었는데 이 사로국 조정에서 마한왕이 죽었으니까 이 마한왕이 우리의 사신을 욕보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서완 왕이라고 그랬어. 서환.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거라는 거야. 마한이. 그죠? 그러니까 이 경주의 서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신이 갔던 마한이 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상이나 여러가지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 이 사로국이 보낸 마한은 지금의 상주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족이냐? 사벌국이라는 겁니다. 사벌국. 이 사벌국이 상주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벌국은 어떻게 보면 마한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고령가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령가야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은 마한의 지역이었다. 마한의 하나의 부족이었던 사벌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가야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이 금강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한 이 정도 위치를 했고요. 이 대가야도요, 금강가야처럼 낙동강 동쪽까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요쪽 창녕 지역에서 뭐 고분이 하나 발견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대가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 대가야, 아라가야, 금강가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도 가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리지에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일대, 그 다음에 이 해안가 일대, 이쪽에 이제 가야의 소국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가야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지리산 요까지 이렇게 경계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부터 요 낙동강 동쪽 일부 지역까지 가야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가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야들이.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 좀 이상해. 뭐 금강가야는 있었고 아라가야도 나옵니다. 대가야 나오죠. 근데 고령가야가 이상합니다. 고령은 삼국사기에서도 상주 지역이라 그랬어. 근데 이 고령가야가 상주 지역에 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령가야가 나와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뭐 창녕이다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대가야 동쪽, 요쪽이 이제 뭐 고령가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그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야가 있대. 경산 지역에. 아니 경산이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경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진안의 소국, 압독국이 있었잖아요. 아니 압독국이 있는데 거기가 성산가야래. 아유. 어쨌든 이상해. 그 다음에 소가야가 있대. 소가야. 이 고성 이쪽에 바닷가 쪽으로. 아무튼 6가야가 있다는 거야. 상륙유사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6가야가 있다면 이 6가야에 대해서 삼국사기 지리지처럼 뭔가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 없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삼국유사에서 그 말하는 가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락국기, 삼국유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만 저는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 가야의 위치하고 범위는 이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가야가. 자, 그렇다면 이 낙동강 서쪽 일대에 있었던 이 가야하고 그 다음에 이 형산강 일대에 있었던 이 사로국,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왜 수로왕부터, 금강국 수로왕부터 삼국사기에 나왔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부식이잖아. 김부식이 누굽니까? 김부식의 선조가 누굽니까? 신라인입니다. 그죠? 신라인의 후예가 이제 김부식이고,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편찬했죠. 자, 그렇다면 가야가 이 신라의 선조인 사로국보다 일찍 나라를 열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시겠죠?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로국이 이 가야보다는 앞서서
나라를 열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기원전 57년, 그것도 고구려보다도 앞서게 나라를 열었다고 나온 겁니다. 삼국사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이 사로국보다는요, 기록상으로 봐서요, 사로국보다는 이 가야가 먼저 나라를 일으켰고 이 사로국을 위협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원전 57년에 이 형산강 일대에 육부가 있었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 따르면 조선인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일단 이 육부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박혁거세입니다. 이 박혁거세가 왕이 된 게 기원전 57년이야. 이때 나이는 13살. 그리고 설아벌이라고 나라 이름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7년에 이제 나라가 탄생한 거야. 이 사로국이요. 자, 근데 웃긴 게, 자, 기원전 57년에 나라가 섰으면 뭔가 나라 체계를 갖춰져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 근데 웃긴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39년이요. 그러면 한 18년 후잖아. 나라를 열고 18년 후에 이상한 기록이 나온 거야.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했다. 뭐 변한이 나라를 바쳐서 항복을 했어. 근데 변한하고 뭐 싸웠던 적도 없습니다. 일단 변한이 싸움도 없이 항복을 한 거야, 사로국에. 그 다음에 기원전 37년, 그러니까 변한이 항복한 이후 2년 후에 서울에 성을 쌓다. 그리고 금성이라 불렀다. 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건설한 거야. 변한이 항복한 이후에 수도가 건설된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자, 기원전 57년에 나라를 열었잖아. 그러면 나라를 열었다는 거는 모든 게 기반시설이 갖춰져야만 나라를 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수도에 성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이 사로국의 어떤 그 나라를 연 시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꾸겨 넣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보다도 일찍 나라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꾸겨 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한이 항복한 이후에 나라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변한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 변한은 이제 전체 변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 이 형산강 일대 사로국이 이제 나라를 열었고, 요 남쪽으로 이 낙동강 인근까지 변한이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금강가야가 이쪽 낙동강 동쪽까지 이제 금강가야의 영역이었고, 그러니까 사로국과 금강가야 사이에 변한의 소국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소국들 중에 하나의 부족이 사로국에 항복을 한 거야. 그때 이 부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을 저는 호공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삼국사기 기록에는 이 호공을 바다에서 건너온 외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변한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원전 37년에 수도에 성을 쌓고 나라 체계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누가? 이 호공 세력이. 그래서 이 호공을 이제 마한에 사신으로 보냈던 겁니다. 기원전 20년에 호공을 마한에 보내서 예방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이때 호공이 간 마한은 상주 지역의 마한이라고 본 겁니다. 이때 마한왕이 이제 호공을 꾸짖습니다. 야, 진안하고 변하는 우리의 속국이야. 근데 근래에 공문을 보내오지 않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꾸짖은
꾸짖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이때 만이 이제 진안하고 변안이 속국이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야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진안하고 변안이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국 기록이죠. 거기서 보면은 변안이 이제 가야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뭐 변안이 뭐 가야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삼국사기에서 변안이 나오는데 변안이 가야냐 뭐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없어요. 따라서 이 마한이 진안하고 변안이 속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는 독자적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로국은 이 만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야. 이거로 봤을 때도 이 사로국보다는 가야가 더 국력이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로국이요, 이 마한 지역까지 이르렀던 시기는 언제냐? 서기 102년에 그 수루왕이 이제 나올 때 얘기예요. 이제 수루왕이 이제 뭐 실직곡국하고 읍죽벌국이 이제 싸울 때 그거를 이제 그 국경을 경계선을 져줬잖아, 수루왕이. 그때 이 사로국이 어디를 쳐서 합병을 시켰냐? 경산의 압도국을 병합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서기 102년이에요. 그러면 경산이 이 대구와 이 경주 사이에 이쯤에 있거든요. 경산이 여기 진출한 게 서기 102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는 서기 102년에 겨우 사로국이 대구 근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나. 그냥 그때까지 이 만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2년에 이제 사로국이 서쪽 지역 이 경산, 그 대구 근처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 이전에 그렇다면 이 가야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맺었을까? 화친 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벌였을까요? 전쟁을 벌입니다. 이 패권을 두고 이 낙동강 동쪽에 어떤 그 패권을 두고 그러니까 뭐 경상도 일대 어떤 패권을 두고 이제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이제 남해 차차홍 때입니다. 타례하고 이제 호공 세력이 이제 타례가 남해 차차홍의 사이가 되면서 대보에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호공의 어떤 그 호공은 그 이 사로국이 나라 체계를 갖추는데 이제 일조한 그런 세력이잖아. 그래서 이 타례하고 호공이 이 사로국의 조종을 장악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토 확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서쪽으로 진출할 수는 없잖아. 물론 이제 북쪽으로도 진출을 했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 남쪽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로국하고 금강가야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변안의 소국들이 있었잖아. 이 변안의 소국들을 이제 잠식을 해 나간 겁니다. 사로국이.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진군한 거야. 그럼 당연히 금강가야하고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기 14년에 이 금강가야가 계속 사로국이 남진하니까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의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남해 차차홍 때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서 사로국 해변의 민가를 노략질했대. 외인이 나온 거야. 자,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로국 초기, 금강가야 초기 때 나오는 외인들은요,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외인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외인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외인이 여기 대마도, 그죠? 이 대마도에 외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대마도 동쪽으로 더 가야 되잖아. 일본 본토는. 외국의 본토는 쿠슈잖아요. 쿠슈. 그러면 이 쿠슈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이 사로국의 해변가 이쪽 일대를 공격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외인이 공격을 했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공격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외인이 사로국을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할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기록상으로 보면 외인이 사로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로국이 그렇게 큰 어떤 나라도 아니었었고, 외인하고 어떤 그 화친관계를 맺은 것도 없어. 아시겠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인이 사로국까지 가려면 바다를 넘어야 돼. 응? 그러면 바다를 넘으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 그러면 조선업이 발달이 돼야 돼.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구슈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그 당시로 추정이 됩니다. 서기 한 3세기에 이제 배로 추정이 된 게 발견이 된 거야. 이겁니다. 요거. 한 대여섯 명이 탈 수 있는 배야. 응? 그러니까 이 당시 외국의 배예요. 자, 이런 배를 이제 100여 척을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탈 수 있겠냐고. 에? 끼케야 500명이야 500명. 에? 그리고 이런 배를 이 대한해협을 걸으려면, 이 대한해협이요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해류가 이렇게 급속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조그만 배로 건넌다. 물론 건널 수는 있어. 이 대마도에서 가까우니까, 이 부산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건널 수는 있어. 뭐 한두 척이, 뭐 파도가 잔잔할 때. 근데 이거는 대규모의 공격이잖아요. 군사적인 공격이야. 근데 이 조그만 배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외인은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도 했지만 이 외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는요, 백제가 어떤 문물을 전수한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야만인이었어. 야만인. 응? 그랬던 야만인이 배를 타고 사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됐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로국을 공격한 종족은 외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삼국사기의 그 오류인 거야. 이때 100여 척의 병선을 보냈던 종족은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기록이요. 자, 서기 59년에 이제 탈해 이사금이 이제 서기 57년에 왕이 됐잖아요. 이 탈해 이사금이 불이 나게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외국으로 사신을 보냈거나 외국과 접촉한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탈해 이사금이 왕이 되자마자 외국하고 우호를 맺었대. 이게 말이 된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록이라는 건 연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과 그 전에 외국과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다를 넘어올. 이때 우호를 맺은 게 누굽니까? 금강가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탈의 이사금이 금강가야랑 일시적으로 화친관계를 맺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탈해와 호공 세력이 연합을 해서 사로국의 조정을 장악을 했잖아. 거기다가 탈해가 왕이 됐어. 그리고 탈해가 왕이 되자마자 이 호공 가문을 대부로 앉힌 거야. 사로국을 장악한 세력이 탈해와 호공 세력이야. 이 세력들은 영토 확장에 몰입했던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 탈해가 금강가야하고 일시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화친 관계가 계속 됐을까요? 아닙니다. 서기 77년에 길문이 가야, 병사하고 황산진 어귀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서기 77년에 탈해 이사금 때요. 이때 가야가 누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금강가야죠. 금강가야. 그러니까 금강가야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야. 그때 서기 77년에 이제 한 이 정도 낙동강까지 이제 사로국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탈해 이사금이 우호 관계를 맺은 것은 이제 가짜였다는 거지. 안심시키기 위해서, 금강가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호 관계를 맺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사로국하고 첫 번째로 쟁투를 벌인 가야는 금강가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로국은요, 이 금강가야가 항복한 게, 신라에 항복한 게 서기 532년이야. 그러니까 항복할 때까지 이 신라는 이 금강가야 하나 항복을 시키는 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그만큼 강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잖아요. 이런 가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국보다도 오래전에 나라 체계를 열었고, 그 다음에 사로국보다 국력이 더 강대했던 이런 가야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잖아. 이 가야의 선조는 과연 누구일까?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면 최초의 기록이 이제 탈해, 수루왕,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로국이 나라를 연 다음에 이후에 한 서기 한 42년 후에 그때 이제 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의 선조를 알려면 기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찾아야 되냐? 유물로 찾아야지, 유물로. 그렇잖아요. 자, 유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죠. 뭐 다른 여타 유물 갖고는 알 수가 없어. 가장 이 가야인의 선주돼서 알 수 있는 유물은 무덤이라고 봅니다. 무덤. 그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기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덤의 형태예요, 형태. 자, 보면 이 만주 쪽에 한번 보자고요, 만주.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야 종족이 북쪽에서 남하를 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쪽을 보셔야 돼. 한반도 북쪽부터 봐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 부여족의 발상지인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일대, 만주로부터 평안도, 함경도, 그 다음에 마한 지역,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때 초기 형태의 무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하형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지하형 돌무지 무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놈들은 이제 지성묘라고 합니다. 지성묘가 지하형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성묘라 했을까? 어쨌든 간에 이 지하형 돌무지 무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하형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초기 형태. 이게 이 지성묘가 초기 형태입니다. 이런 지성묘가요, 만주로부터 더 멀게는 그 홍산 지역 거기까지 이런 지성묘가 있습니다. 중국 쪽은 볼 거 없어요. 거기는 이런 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북방 지역은 전부 이런 지성묘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홍산 지역, 그 다음에 요하를 건너서 만주 일대, 그 다음에 남쪽으로 평안도, 그 다음에 한경도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창이에요. 고창. 이게 고창 지성묘예요. 여기입니다. 고창이. 전라남도죠. 이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요, 이 지성묘가 이 금강가야 지역, 창원, 이게 창원의 지성묘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한의 지성묘, 평안도, 그 다음에 한경도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 서쪽 지역에 유독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경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 동해안 쪽으로는 이런 지성묘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초기 형태예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은 지하 형태에서 이제 땅으로 나옵니다. 지상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적석총이라고 한 겁니다. 적석총. 제가 그 배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적석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형 돌무지 무덤에 발전된 형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거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낸 거, 지상으로.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만주부터 이 한반도 일대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겁니다. 적석총이. 아시겠죠? 근데 이게 가야도 똑같다는 거야, 가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야들의 선조는 누굽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겠죠? 그럼 누굽니까? 부여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여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년 이때 사람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여족의 어떤 선조들이 이제 한반도로 남하에서 각 지역별로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유물 형태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야의 선조는 누구냐? 바로 부여족이라는 겁니다. 범칭에서. 응? 아시겠죠? 근데 이 가야의 그 새로운 형태의 무덤이 특이한 무덤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김해에 보면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옹감묘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형태로 이제 무덤을 만든 거야. 여기에 이제 시체를 눕는 거죠. 이게 김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가, 이게 옹감묘가 가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없거든요. 이 북쪽으로는 없어요. 경상도 지역이나 경기도, 충청도 이쪽에는 옹감묘가 없습니다. 거의. 아직까지 발견 안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옹감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야 지역에 옹감묘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가야가 옹감묘의 원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서 또 대규모로 발견이 됐냐면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나주입니다. 이 영산강 일대,
여기에 온감묘가 그냥 떼거지로 나타난 거야. 이거 나조 온감묘예요. 근데 웃긴 게요, 이 나조 온감묘에서 떼거지로 발견이 됐고, 이 가야 지역에서는 드문드문 나타났고요. 또 어디서 발견됐냐면 바다 건너 일본 쿠슈 지역에서 온감묘가 발견됩니다. 자, 이거는 뭘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쿠슈, 일본 쿠슈에 발견됐다. 이건 뭡니까? 이 온감묘의 이동이 나오잖아. 이동 경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온감묘가 떼거지로 발견된 이 전라남도 이쪽 영산강 일대의 종족들이 가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가야 지역의 이 가야인들이 다시 일본으로 이동해서 쿠슈 지역에 온감묘가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온감묘는 이 전라남도 지역, 이 지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동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선조들은 부여족이고, 이 부여족의 이동 경로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북쪽에서부터 쭉 해서 마한을 거쳐서 이 전라남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 가야 지역까지 부여족들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할 게 뭐냐면 이제 풍속입니다. 풍속. 가야의 풍속은 어땠을까? 근데 이제 기록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풍속을 알 수 있는 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 한반도 종족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기록에 남겼지만 드문드문 맞는 기록도 있다고 봅니다. 풍속이에요. 마하는 귀신을 믿으며 구굽에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했다. 귀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고구려도 귀신을 믿었다는 거죠.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믿었다. 이게 부여로부터 차츰 고구려 남쪽으로 마한까지 귀신을 믿었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로국 볼까요? 사로국. 남의 차차웅의 왕이 올랐을 때 이 차차웅이라는 것은 이제 자충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충에 대해서 김대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충은 누구냐? 이 사로국 방언으로 무당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귀신을 모시고 제사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사로국도 귀신을 모셨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변한 한번 볼까요? 변진은 진안과 뒤섞여 살았다. 그러니까 진안이나 변안이나 막 서로 얽히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이 변안도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 그러니까 사로국부터 이 사로국 남쪽의 변안, 그 다음에 서쪽의 가야, 그 다음에 이 서북 쪽의 마한, 전부 다 귀신의 제사를 지냈다. 풍속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 풍속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들의 선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가야의 선조는 누구냐? 바로 부여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야인들은 사로국보다 오히려 더 먼저 나라를 열었고 사로국보다 국력이 높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가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